작년 가을에 결혼한 이제 반년이 지난 32세 여성입니다. 남편과 함께 맞벌이 중인데 개인 사업을 운영 중이고 남편은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상황이 안정적이며 남편보다 재력이 조금 더 나은 편입니다. 여유가 있어 남편에게도 잘해주고 싶었으며 시댁에서도 좋은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었지만 현실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상대도 같은 마음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상대방의 태도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반의 시댁 가족들은 모두 성격이 좋아 보였지만요. 처음 뵌 날에 그분이 먼저 다가와 주신 것 때문에 저도 정말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겨우 반년 만에 그분의 실제 모습을 발견하고 이제 손절할 생각이에요. 그분이 제게 잘해줄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완전 호구로 여기시더라고요. 결혼 전 시어머니를 만날 때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처음 만나셨을 때는 제 직업이 무엇이고 얼마나 버는지 등 여러 가지를 여쭤보시더니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시면서 자주 집에 오라고 하셨어요.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집에 자주 들르는 게 부담스러워서 몇 번 거절했지만 밖에서 맛있는 것 같이 하려고 계속 제게 온세요. 사촌 어머니가 당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혼 전인 저희 남편은 결혼 전에 시어머니와도 미리 친해지는 것이 좋은 거 아니냐며 그 집 식구들과 함께 자주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어서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결혼 후에는 우리 어머님께 잘해드릴 테니 지금처럼 자주 만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는 마음이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예비시댁 가족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거리를 두려고 하다가 시모부터 시작해서 더 한 살 어린 신우까지 마치 친형제처럼 제게 잘해주셔서 고맙고 화목한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게 되면 제 평생 시집살이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 같았어요. 우리 친정 부모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들이셔서요. 이혼 후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아빠와 함께 자랐습니다. 아빠는 출장이 잦고 가끔 며칠 동안 집에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럴 때는 할머니와 함께 지냈는데 제 아래에 남동생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는 엄마가 없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제 콤플렉스로 남아 있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친구들과 놀러 다니거나 학원을 다녀오면 다른 친구들의 엄마가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 한 곳이 쓰라린 기분이었습니다. 보통 이혼하는 가정들은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제 부모님은 다투는 사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친모는 저희 형제를 아빠에게 버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집을 떠나셨습니다. 이후 잠시 뒤에 엄마는 재혼을 하셨고 그때부터 우리와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끊겨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아버지께서 열심히 일해주시고 일을 잘 푸시셔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지만 집에 엄마가 없는 사실은 저에게 상처가 되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신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1살 어린 신우도 얼마나 귀엽고 순종적인지에 대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대적인 환경을 만들어준 남편께 감사한 마음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일을 하면서 요즘은 거리가 너무 넓게 느껴진다고 느꼈습니다. 당시에는 세금을 떼고 250만 원 정도를 받았지만 이 돈으로는 생활하고 돈을 모아 집을 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일의 과장이나 부장까지 진급하는 일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급하더라도 큰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가 끝나면 집에서 쉬는 게 아니라 다른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시작했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쇼핑몰 택배를 포장하는 아르바이트도 했었어요. 그때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택배 박스를 포장하면서 이거다 싶었습니다. 저도 조금씩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기 시작했고 옷이나 잡화, 액세서리 등등 돈이 되는 건 닥치는 대로 사다가 팔았어요. 일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제가 다니는 회사 월급에 비해 2배에서 3배의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회사 일을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직원도 2명이나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매출도 안정적으로 나와서 일은 좀 힘들지만 후회해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도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남들이 인정하는 좋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업을 하는 저가 버는 돈이 훨씬 많아요. 금전적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시댁의 다른 가족들도 처음부터 제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친정어머니가 계시지 않아도 결혼할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혼수를 맞출 때 신우와 시어머님이 항상 저를 도와주셨고 마치 엄마와 여동생이 생긴 것처럼 든든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가족처럼 대해주는 시댁 가족들에게 고맙고 혼수를 맞추는 김에 겸사겸사 시댁에 김치냉장고도 새 것으로 바꿔드렸어요. 친동생 같은 신부에게도 갖고 싶다는 노트북을 하나 사줬어요. 어차피 혼자 살면서 한꺼번에 같이 샀더니 할인도 많이 되었고 저를 예뻐해주는 시댁 식구들에게 뭔가 보답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결혼 후 시어머니와 신우가 제 대우에 너무 티가 나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뭔가를 사달라고 하고 화장품이나 명품 지갑 같은 걸 사달라는 부담을 주기 시작했어요. 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둘씩 사주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 물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비싸워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별거 아닌 사소한 것들을 사다 달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다가 영양제나 다이소 물건 같은 것들을 사다 달라고 하실 때까지만 해도 그냥 이 정도면 얼마든지 사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는 화장품이 다 떨어졌다는 것이나 신우도 립스틱이나 향수 같은 것들이 갖고 싶다고 하길래 비싼 수입 브랜드도 아니고 근처에 올리브영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라서 별 생각 없이 시댁 가는 길에 샀습니다. 신우와 시모가 갖고 싶다는 것, 저런 거 다 합쳐봐야 일주일에 10만 원도 안 하는 물건들이라서 평소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홈쇼핑 장바구니에 전부 넣어놓고 한꺼번에 사드린 적도 있습니다. 시댁 아버님의 수입도 그리 높지 않고 생활비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제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드릴 수 있었죠. 시아버님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고 정말 작은 돈도 아껴 쓰시는 스타일입니다. 시어머니나 신우가 돈을 쓰는 모습을 보면 계속 잔소리하시는 편이지만 제가 돈을 쓸 때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당신 돈은 아까워도 며느리는 얼마든지 써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사달라는 물건을 거절한 적도 없었고 시댁에 용돈을 드리는 대신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생각해서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도 물건들이 비싸져서 요구하는 횟수도 늘어나자 그랬더니 한 주말 아침에 남편을 빼고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를 부르며 여자들끼리 백화점에 가자고 하셨어요. 얼마 안 있으면 동창회가 있지 않 하시고 겨울 외투 한 벌 사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시댁까지 운전해서 시어머니와 신우를 태우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직장 다니고 있어서 평범한 국산 자동차를 타고 다녔고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 외제차를 한 대 운전하고 있어요. 평소에 명품이나 사치하는 곳에 돈을 안 쓰는 편인데요. 차를 타면 안전을 느끼기도 하고 몇 년 동안 타다가 중고차로 팔더라도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차를 좋아하기도 해서 집을 제외하고는 제가 소유한 물건 중에서 가장 크게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머님께서는 저를 꼭 자동차를 끌고 나오라고 여러 번 당부를 하셨어요. 외제차를 타고 백화점에 들르면 주차장부터 대우가 달라진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남편보다 아내가 더 비싸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주변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죠. 그때는 아들에게 차를 바꿔주라는 의미인 줄 알았지만 당시에는 잔소리로만 들려서 그냥 흘려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님과 신우와 함께 백화점에 함께 다녀왔네요. 도착하자마자 여성복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옷을 고르시는 동안 저는 옆에 신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님께서 계속 저한테 의견을 물으셨어요. 이것보다도 저한테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라고 말씀하시고 색상이 어떤 게 좋아 보이느냐고 물으셨죠. 그런데 저는 어머님이 입고 다니는 스타일을 잘 모르고 제가 입는 옷도 여성복보다는 약한 캐주얼 스타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의견을 구하시고 마침내는 아이에게 보고 골라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이 고른 옷 중에 하나를 선택했더니 길게 쌓여 계신다며 맞춰서 달라고 하시고
계산대에서 어머님은 멀리 물러나셨습니다. 어머님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능력 좋은 며느리를 만나서 좋은 선물까지 받게 되니 정말 감사하다고 하셔서 순간 이게 무슨 일인지 얼떨떨했어요. 백화점 계산대에서 어머님께 따질 수도 없어서 분위기에 휩쓸려 제가 계산하게 되었고 어머님의 옷을 제가 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밥은 시모가 사주신다고 해서 백화점 안에 있는 식당에서 셋이 함께 식사했는데 한 5만 원 이상 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는 몸값이 60만 원이 되었는데 조금 억울한 느낌도 들더라고 해요. 같이 밥 먹는 동안 어머님은 얼마든지 자식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2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늘어놓으셨어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어머님의 아들 자랑을 듣은 뒤에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신우가 자기도 화장품 하나 사야겠다며 백화점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치 저한테 사달라는 것처럼 이게 이쁘네. 자기랑 톤이 잘 맞네. 어쩌냐 하면서 두 모녀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하루에 한 번 뜯어 먹었으면 됐지? 염치도 없나 싶어서 일부러 매장 안에 안 들어가고 딴청을 피우고 있었어요. 조금 얄밉다는 생각도 들고 나를 쉬는 날 불러내서 걸어다니는 지갑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 짜증도 좀 났습니다. 신우가 화장품 여러 가지를 만져보며 저한테 계산해 달라는 듯 눈치를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냈지만 끝까지 모르는 척했더니 결국 포기하더라고요. 입술에 한 뼘을 튀어나온 신우에게 저머, 아가씨, 아까 그 립스틱 정말 잘 어울리던데 하나 사지 그랬어요. 크게 비싸지도 않은 것 같았는데 하고 염장 지르는 것도 잊지 않았죠. 그렇게 성에 차지도 않는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또다시 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너 혼자 고급 외제차 타고 자기 아들은 똥차를 끌고 다닌다며 투덜거리시더라고요. 불편한 마음으로 두 모녀를 시댁에 데려다주고 저 혼자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전까지는 크게 느끼지 못했던 불편한 감정이 계속 속에서 올라왔어요. 겨우 내가 10,000원짜리 밥 하나 얻어먹자고 쉬는 날 내 차 운전해서 주문을 생각했습니다. 쇼핑하면서 따라가는데 내 돈으로 60만 원짜리 옷까지 살피고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용돈 대신 필요한 물건을 사드리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당연한 듯이 나를 불러서 기사노를 시켜서 백화점에서 비싼 옷을 사다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이 뻔뻔하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어머님이 나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말했더니 남편이 제가 돈을 잘 버니까 어머니가 저를 자랑스러워해서 선물을 사다 달라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만약 지금보다 더 자랑스러워한다면 그때는 어떤 것을 사다 달라고 할지 무서운 일이겠죠. 시어머니께서 선물을 하나 사드렸는데 돈이 아깝냐며 핀잔을 주시는 남편과 결혼한 지 처음으로 크게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밀었고 앞으로는 시댁 식구들이 나에게 무엇을 사달라고 해도 더 이상 내 돈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식구들은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내가 호구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외조차 타고 자기 아들만 똥차를 타는데 그럼 나한테 차까지 바꿔달라는 거야? 남편도 똥차 이야기에 자존심이 상해 손에 쥔 TV 리모컨을 벽에 던져 부수고 누구를 거지 취급하는 거야 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 냉전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한동안 연락이 오지 않았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어머님이나 신우가 무엇을 사달라는 문자도 보내지 않았고 집에 놀러 오라는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남편과 제 사이에 깊은 갈등이 생겨 쉽게 해결되지 않고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에게 교만하게 행동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시길래 그게 나를 좋아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가 아니라 제가 벌어들이는 돈을 좋아하신 거였습니다. 한 달 가까이 시댁에서 연락이 한 번도 오지 않았고 저도 먼저 연락할 이유가 전혀 없어서 조용히 지냈는데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남편과 나는 여전히 냉엄한 상황에 있었지만 한 집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대화는 계속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혼을 고려하는 것은 너무 이른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린 날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연락을 하셨고, 그래서 남편의 차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시더라고요. 넌 차가 낡아도 남편 차를 타면 안 되냐고? 남편 차가 너무 낡았단 말야.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너는 남편 차를 타도 안 걱정돼? 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타는 차는 7년에서 8년 정도 된 SUV인데 그렇게까지 낡았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았어요. 큰 고장도 없었고 가끔 남편 차에 같이 타는 날에는 특별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날은 새벽부터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남편은 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전화를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을 해봤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혼자서 호의의식을 가지고 살 거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남편이 집안에서 기도를 못하고 살고 똥차를 타고 다니면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사람들은 아빠를 우습게 여길 거라고 생각해요. 시어머니가 말씀을 빙빙 돌리지만 남편의 차를 크고 튼튼한 고급 자동차로 바꿔주라는 말씀이었겠죠. 그 안이 명백히 드러나지만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요. 그 이는 아직 새 차를 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도 나가서 돈을 벌고 있는데 사고 싶었으면 진작에 새 차로 바꿨을 텐데요.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남편께 직접 말씀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러자 제 말이 끝나자 어머님은 본색을 드러내시며 직장 다니는 월급쟁이가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느냐고. 결혼 후 같이 한 집에 살면 여유 있는 사람이 그런 것도 신경 써줘야 하는데 저는 너무 이기적으로 저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진짜 그러면 안 돼. 돈을 벌면 버는 만큼 주변에 베풀고 살아야 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 생각이라면 뭐하러 결혼했어? 그냥 혼자 살면 돼. 진짜 야박하다. 정말 야박해. 그 말을 듣자마자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제가 야박하다고요? 어머님, 잊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혼집도 제가 산 집이고 시댁에 부담을 드리기 싫어서 결혼할 때 혼수도 제 돈으로 맞추었잖아요. 남편과 결혼 전에 모아놨던 돈으로 어머님과 아버님을 해외여행까지 시켜드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어머님과 신우한테 해드린 것은 싹 다 해주셨어요. 받을 거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서운하죠. 저는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뿐인데 시모는 제가 돈 자랑을 하는 걸로 느꼈는지 벌컥 화를 내며 너가 좋아서 사준 거지. 자기가 언제 사달라 그랬냐고 벅벅 우기셨어요. 더 이상 이성적으로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다시 말씀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에 집에서 만난 남편도 화가 잔뜩 난 채로 냉랭하게 굴었고 나는 제게 잘못한 거 하나 없다고 생각하여 입국을 다물고 먼저 사과하지도 않았어요. 집안 어른에게 큰 소리친 것은 잘못이지만 원인을 제공한 것도 시어머니고 먼저 싸움을 걸어온 것도 시어머니였으니까요. 신혼이고 뭐고 벌써부터 서로 소닥 쳐다보며 사는데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결혼이 맞나 싶었습니다. 며칠 후에 어머님께서 우리 집까지 직접 찾아오셨어요. 제 앞에 커다란 여행 가방을 하나 내려놓으셨는데 그 안에는 지금까지 제가 사들인 물건들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화장품이나 각종 로션들, 영양제 같은 것들도 있고 모두 어머님이랑 시어머니께서 함께 사용하도록 준비해 주신 거였습니다. 쓰다 남은 잡동사니 위에는 잡동사니들만 있었어요. 얘야, 내가 너한테 언제 이딴 거 사달라고 한 적 있냐? 내가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사줬으면서 이제 와서 유세 떨고 자빠졌어. 이딴 거 하나도 필요 없으니까 너나 도로 가져가라고 하시는데 세상에 이런 뻔뻔한 인간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우리 집 거실 바닥에 온갖 잡동사니가 뒹굴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제가 얼마 전에 사들인 어머니 모습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어머님, 근데 제가 백화점에서 사드렸던 옷은 왜 안 가져오셨어요? 시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개지고 한참을 말이 없더니 깜빡했어. 가져다 주면 될 거 아니냐 하고 우리 집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셔서 한참 뒤에 그 옷을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런 촌스러운 옷을. 저는 입을 옷도 없었지만
결국 이렇게 되었으니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시모가 보는 앞에서 이사할 때 입었던 커다란 옷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넣었어요. 당연히 어머님께서 주신 그 옷도 쓰레기 봉투에 버렸고 어머님께서 내일 보낼 테니까 사주셨던 김치 냉장고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에게 선물했던 노트북도 다시 보내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니까 시모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게 되었는지 아쉽습니다. 뒤늦게 대화로 오해를 풀자고 하긴 했지만 저는 이미 이 결혼 생활이 망한 결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시댁에서 김치냉장고와 노트북을 가져오고 그 전까지 대놓고 시어머니께서 주신 것들은 편안한 느낌이었던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제 눈과 마주치지도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면 남편이 저에게 화를 내거나 스스로 이혼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틀 동안 아무 말도 없었고 갑자기 집안 청소를 하거나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것을 보고 결국 저는 남편에게 불필요한 일을 그만둬라며 짐을 싸서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편이 시부모님의 집에서 지내고 있고 여러 차례 이혼을 제안했지만 이혼을 할 때마다 자기들이 잘못했다고만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왜 시간을 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제 마음은 다시 변할 리도 없고 빨리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좋아요.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좋을 텐데. 잘해줄 때 적당히 해야지. 뒤늦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 사람이 좋다고 해주던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좋은 속물로 비춰진다는 게 이번 사건으로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나도 남에게 쓸데없는 친절을 베풀지 않고 오지랖 부리지 않고 제 일에 집중해서 살아야겠습니다. 남편과의 합의가 잘 안 된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보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끝난 일인데 지금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는 없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수정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문의해 주세요.